그들은 저를 산채로 묻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지은 바로 그 집, 아직 시멘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축축한 기초 공사 바닥 아래의 말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들의 집들이 파티 한가운데로 저는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천사 같다고 칭찬했던 바로 그 하얀 원피스를 입고서요. 결혼을 약속하며 평생을 함께하자던 내 남편, 그리고 친딸처럼 아껴주겠다던 시부모님은 어쩌다 그런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렸을까요? 그리고 차가운 땅속 새뼈 아래에서 저는 어떻게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게 되었을까요? 이 끔찍한 이야기는 칼이나 저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7월 끝자락, 비 내리던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죠. 제 희생이 가족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민준과 함께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집이 지어지는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주 큰 집은 아니었어요. 복층 구조의 아담한 단층 집이었죠.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을 전부 쏟아부어 마련한 땅 위에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첫 벽돌을 쌓아 올릴 때의 그 벅찬 행복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마당에는 작은 장미 정원을 부엌은 언제나 따스한 온기가 넘치고 다락방은 우리 첫 아이를 위한 방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죠. 민주는 그런 제 뒤에 서서 저를 끌어안고 어깨에 턱을 기댄 채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보여? 우리 보금자리가 거의 다 완성돼가.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아. 그때 저는 이 남자만 있다면, 이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그 눈을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다정함 뒤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폭풍의 제물로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부모님과 함께 임시로 살고 있는 낡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소파 한가운데 앉아 계셨는데 원래도 고단해 보이던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구석에 앉아 신문을 들고 계셨지만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죠. 저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며느리로 살며 너무나 익숙해진 그 날카로운 목소리로요. 이제 오냐? 아직 새집 구경할 정신이 있나 보구나. 이 집안에 곧 초상날 거라는 건 알고 있니?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는 대답도 없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말이다. 너처럼 복 많은 며느리가 세상 힘든 걸 뭘 알겠니? 네, 신우이, 민지가 방금 전화 온 거 알아? 아주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 서방놈이 도박에 빠져서 빚이 2억이나 된단다. 이제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쫓아와서 일주일 안에 돈 못 갚으면 부부들 다 손발을 잘라버리고 민지는 섬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한대. 들었니? 내 시누이가 곧 팔려가게 생겼다고.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민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쁘장하지만 철없는 시누이. 결혼한 날부터 단 한 번도 저를 새언니라고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죠. 집에 올 때마다 마치 제가 운 좋게 자신들의 대단한 가문에 발을 들인 외부인이라도 되는 듯 곁눈질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워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길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경찰? 시어머니는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 그놈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조폭들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내 시누이가 무사할 것 같아. 아니면 온 가족에게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일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 돈, 알겠니? 그녀는 마지막 두 글자를 힘주어 말하며 여전히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떠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옆에 앉아 야윈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민지한테 전화해 볼게요. 무슨 방법? 시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냐. 집에 있는 금부치란, 금부치는 다 팔아도 턱없이 부족해. 친척들은 너도 알잖니. 먹고 마실 땐 바글거리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다들 쥐 죽은 듯이 사라지는 거.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시어머니는 거기서 말을 끊고 저를 힐끗 쳐다본 뒤 다시 민준을 보았습니다. 마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제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든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민주는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너희들 새 집 그거 팔아라. 그 땅 지금 시세도 좋아서 팔면 2억은 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지 빚 갚고도 조금 남겠네. 순간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낡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시아버지의 무거운 한숨 소리, 모든 것이 하나로 뒤섞여 사라지고 오직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집을 팔라고, 내 꿈을, 내 피땀을 팔아서 당신 딸을 구하라고. 저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반대해주길, 저를 감싸주길 바라면서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그건 서아의 집이에요. 저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요. 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저울질에서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땅은 제가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 집은 제 전부라고요. 어떻게 그걸 팔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냉혹함만이 남아있었죠. 내 전부라고? 네가 시집을 왔으면 내 것도 남편 것이고 이 집안 공동의 재산이야. 거기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지 마라. 지금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집 한 채가 그렇게 아까워. 너 사람 맞니? 사람 하나 살리는 게 탑 7개 쌓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그런 간단한 도리도 몰라? 하지만 그건 제 집이란 말이에요.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내 집이지만 넌 이 집 며느리야. 시어머니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죠. 너는 시댁에 대한 책임이 있어. 아니면 내 시누이가 다른 놈들한테 끌려가서 험한 꼴 당하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이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인 거사. 시어머니는 가장 독한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이 되어 제 자존심을 찔렀죠. 저는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공평한 말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그는 한숨을 한 번 쉬고는 신문의 다른 면을 펼칠 뿐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의 침묵, 남편의 나약함, 그리고 시어머니의 독단. 그 세 가지가 합쳐져 보이지 않는 그물이 되어 저를 옥죄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벽을 보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아야, 그냥 이번만 민지를 좀 도와주자. 집이야. 집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지으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가 가족과 고향까지 등지고 아내가 되기 위해 따라온 그 남자가 이제는 내 유일한 꿈을 포기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싸움이 진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저 혼자 그의 가족 전체와 맞서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등을 돌리고 깊이 잠든 척했지만 귀는 온통 그의 움직임에 쏠려 있었죠. 저는 그가 계속 뒤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그는 조용히 일어나 살금살금 방을 나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살짝 눈을 뜨고 그의 그림자가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을 기다린 후 저도 조용히 일어나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실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어머니, 그래도 서아한테 너무 미안해요. 어쨌든 그 사람의 전 재산이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걔가 불쌍해? 아니면 네 동생이 불쌍해? 걔는 집 하나 잃는 거지만 민지는 인생을 전부 잃게 생겼어. 네가 오빠인데 네가 안 구해주면 누가 구해주니? 아니면 이 엄마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겠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아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동의 안 하면 동의하게 만들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남편이잖아. 집에서 발언권도 없어? 아니면 마누라가 무서워서 마누라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하게. 집문서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요. 아주 깊숙이 숨겨뒀어요. 이 멍청한 놈아. 어떻게든 찾아내야지. 찾아낸 다음에 위임장에 서명하게 구슬리든가 아니면 서명을 위조해. 일단 팔고 나면 끝이야. 돈이 오고 가면 걔가 뭘 해도 이미 늦었어. 엄마 말 들어. 엄마는 절대 내게 해가 되는 일 안 해. 다 이 집안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저는 문 뒤에 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죠. 서명 위조, 구슬려서 팔고 나면 늦는다고? 이게 엄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게 저를 상대로 그들이 꾸미는 계획이었나요? 사랑, 부부의 정,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도구, 장기판의 조례에 불과했던 겁니다. 차가운 절망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집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순진함에 사랑을 엉뚱한 곳에 바친 제 자신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마음속에 차갑고 잔인한 결심 하나가 싹 텄습니다.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저 또한 더 이상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이 외로운 여자는 그들의 잔인한 음모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분노와 궁금증을 느끼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다음 전개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하는 댓글도 잊지 마세요. 그날 밤 민준의 침묵은 제 사랑을 묻어버리는 첫 삽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제 사치스럽고 쓸모없는 것이 되었죠. 대신 온몸에 소름 끼치는 냉기가 퍼져나가 모든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그들이 찾아가 난동을 부릴 빌미만 될 뿐이었죠. 그들은
제가 시댁이 어려울 때 외면한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 떠들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사악한 악당이 되어 있겠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도덕과 남편의 비겁한 침묵에 삼켜질 게 뻔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제 저항을 이기심의 증거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사정을 모르는 이웃들의 여론이 저를 끝장낼 무기가 되겠죠. 아니, 저는 남아야 했습니다. 굴복하는 척, 마음이 약해진 척 연기해서 저를 노리는 맹수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수가 방심한 틈을 타 저는 그 독리를 하나씩 뽑아버릴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그들에게 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저는 방을 나와 말없이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생각은 좀 정리됐니? 이 엄마가 2번 말하게 만들지 마라. 민주는 옆에 앉아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슬쩍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흰죽 한 그릇을 건네며 작게 말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저는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어젯밤엔 제가 너무 충격이 컸나 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집은 제 전부란 말이에요. 시간을 조금만 더 줄 수 없을까요? 딱 하루 이틀만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주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깐 죄책감이 스쳤지만 이내 안도감으로 바뀌었죠. 그는 제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알았어, 서아야. 이해해. 천천히 생각해. 그냥 우리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기만 하면 돼. 우리의 대화를 들은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사냥감이 약해지기 시작했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제 발로 덫에 걸려들 것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날 아침 식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들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즉시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집문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그것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질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침대 밑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기념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비닐에 여러 겹 쌓인 집문서가 부모님의 손편지와 저희 결혼사진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는 제 모습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이 남자가 평생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그가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집안 구석구석이 시어머니의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장롱 속, 침대 밑, 부엌,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죠. 잠시 생각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할아버님이 수십 년 전에 심으신 나무였죠. 울퉁불퉁한 나무 밑동에는 오래전 벌레가 파먹어 생긴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저는 집문서를 비닐로 몇 겹 더 꼼꼼히 싸고 방수를 위해 테이프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양철 상자에 넣었죠. 이웃들이 모두 낮잠을 자는 한낮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몰래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주변에 낙엽을 쓰는 척하며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재빨리 상자를 나무 구멍 깊숙이 밀어넣고 축축한 흙과 마른 잎으로 위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나무 구멍처럼 보였죠.
일을 마쳤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지만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명을 위조해 서명하게 구슬려 저는 그 모든 것을 녹음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 보관해 두었던 구형 폴더폰이었죠. 저는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단추나 장식품으로 위장할 수 있는 종류였죠. 저는 그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곳에 그것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거실에 있는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신 제사상이었습니다. 그곳은 장엄한 공간으로 그들이 자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도 감히 함부로 만지거나 뒤지지 않는 곳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제사상을 닦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장 자주 앉는 자리 근처 제사상 바로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부착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모든 음모와 모든 말들은 이 조용한 귀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거의 먹지도 않고 슬픔에 잠긴 절망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의 고통과 세상의 무심함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고 눈은 계속해서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딸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저렇게 고생하는데 남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요. 부모만 속이 타들어가지. 며느리 하나 들였더니 있으나 마나야. 제 집 걱정만 할 줄 알았지. 시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하잖아. 민준이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아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시어머니가 빽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내 동생한테 시간을 준대. 아니면 그놈들이 민지 끌고 간 다음에야 정신 차릴래. 내 마누라한테 똑똑히 말해.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걔가 결정 못하면 이 엄마가 피라도 팔아서 내 동생 구할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 역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동의할게요. 하지만 약속해줘요. 나중에 꼭 저한테 다른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해요.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 손을 잡았죠. 약속할게. 맹세해. 이 위기만 넘기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덫에 걸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펼친 그물은 이제 막 조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대와 모든 약속과 강요가 담긴 말들은 작은 녹음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진짜 집문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명을 위조하려는 그들의 음모에 맞서 제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제가 동의하자 민준과 시어머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개만 끄덕이면 나머지 일은 손바닥 뒤집듯 쉬울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절박함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제 계획은 집문서를 숨기고 녹음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막을 피울 무언가가 그들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게 할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한때 진심으로 믿었던 남편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볼 기회이기도 했죠. 저는 가짜 집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 같은 아마추어들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가짜 집문서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지만 제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 위조 실력이 뛰어나기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낡고 오래된 복사 가게가 있는
작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예전 친구를 통해 이곳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었죠. 가게 주인은 과묵한 중년 남자였지만 그의 기술만큼은 최고였습니다. 저는 미리 찍어둔 집문서, 컬러 스캔본과 함께 적지 않은 돈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거랑 똑같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종이 재질, 잉크 색깔, 압인까지 전부 다요. 오늘 오후까지 급하게 필요해요. 그는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스캔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왜 만드는지는 묻지 않고 그저 중얼거렸죠. 종이는 되는데 압인은 좀 어려워. 돈 더 줘야 해.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돈보다 제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가게를 찾아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가짜 집문서는 종이의 질감, 표지의 짙은 붉은색, 희미하게 찍힌 압인 자국까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절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가짜 집문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차올랐죠. 이 도박에서 저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일부러 지쳤지만 운명을 받아들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죠. 생각 다 해봤어요. 어쩔 수 없죠.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겠어요. 어머니, 아버님, 오늘 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내일 아침에 집문서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빛내며 제게 큰 고깃덩어리 하나를 집어주었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며느리지. 걱정 마라. 이 엄마가 너 손해보게 안 해. 민지만 무사히 돌아오면 온 가족이 내 은혜 잊지 않을 거다. 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게 고마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아주 오랫동안 샤워를 하며 민준에게 행동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해서 제 나무 상자 쪽을 힐끗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피곤한 척 침대에 누워 금방 잠이 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희미한 무드 등 불빛 사이로 실눈을 뜨자 민준이 조용히 책을 내려놓고 상자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것은 제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저 살펴보기만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아직 한 줌의 정이라도 남아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약 그가 그것을 가져간다면 민주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안을 뒤적였습니다. 그는 금방 제가 일부러 찾기 쉬운 곳에 놓아둔 가짜 집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보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로 돌아와 누워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뜨거운 눈물 두 줄기가 베개를 적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했던 마지막 희망 한 조각, 마지막 미련 한 줌이 그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에게 조종당하는 나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범이었고 이 음모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선택했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고통은 금세 텅 빈 공허함과 강철 같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이미 방을 나간 후였죠. 저는 그가 전리품을 어머니에게 자랑하러 갔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겁에 질린 척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주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집문서, 제 집문서가 어디 갔죠? 분명히 어젯밤에
상자 안에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호들갑은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집문서야. 네, 남편이 갖고 있겠지. 어딜 가겠니? 네가 밤새 죽은 듯이 자길래 도둑들까봐 안전하게 챙겨둔 것뿐이야. 저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고통을 가득 담아서요. 민준 씨, 당신 어떻게 내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어요? 날 못 믿는 거예요? 민준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딴 생각하고 위험한 짓 할까봐 그랬지. 어차피 당신도 동의했잖아. 먼저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지 뭐. 내가 빨리 처리해야 민지도 구할 수 있고. 저는 그 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교활하고 다른 한 명은 위선을 떨고 있었죠.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서류잖아요. 약속해요. 그냥 담보로 잡히기만 하는 거라고. 절대 팔면 안 돼요. 알았다. 알았어. 말 맞네. 시어머니는 참을성 없다는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집에서 얌전히 기다려. 모든 일은 내 남편이랑 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 끝나면 흠집 하나 없이 그대로 돌려줄게. 말을 마친 그녀는 민준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일어나 재킷을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가짜 집문서를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연극은 훨씬 더 잔인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의 분노가 제 머리 위로 어떻게 쏟아질까요? 저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민준과 시어머니가 가짜 집문서를 들고 나간 후 이틀 동안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나가 아주 늦게 돌아왔고 얼굴은 언제나 심각하고 긴장되어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제게 다정하게 굴거나 저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오에 찬 시선과 짜증 섞인 한숨만이 가득했죠. 저는 그들이 문제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가짜 집문서는 그들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등기소나 은행을 속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임장을 받으려던 그들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진짜 폭풍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닥쳤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준과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쾅하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죠. 민준이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채 뛰어들어왔고 그 뒤를 살기등등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따랐습니다. 민준은 가짜 집문서를 식탁 위로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게 뭐야? 서아, 설명해봐. 왜 등기소에서 이게 가짜라고 하는 건데? 너 우리 집안 전체를 속이려고 작정한 거야? 저는 바닥에 놔둔 집문서를 보며 속은 싸늘하게 식었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했습니다. 가짜라니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제 집문서인데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어깨를 움켜쥐었고 날카로운 손톱이 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진짜 집문서는 어디다 숨겼어? 이 어미랑 장난하자는 거야? 똑똑히 말해두는데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 좋게 말할 때 진짜 집문서 내놔. 저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그녀의 손을 떼어내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제 집문서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혹시 누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닐까요? 바꿔치기? 이 집에서 너 말고 누가 내 방에 들어가서 바꿔치기를 해. 민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궁지에 몰린 야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아, 네가 이렇게 악독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너 우리 민지가 죽길 바라는 거지?
우리 가족이 전부 망하길 바라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쏟아졌죠. 전 돕겠다고 했잖아요. 왜 절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눈물은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연기하고 있다고, 시간을 벌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저는 비틀거리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깟 눈물 연기 집어치워. 이제 안 속아. 오늘부터 넌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진짜 집문서를 내놓을 때까지 내 전화기 이리 내놔. 그녀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민주는 문 앞을 막고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간수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집에서 저를 죄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나날들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고문은 그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고 열쇠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저는 방에 갇혔고 하루의 식사 시간에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모든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시선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는 가장 독한 말들을 퍼부으며 저를 비난하고 괴롭혔습니다. 근본도 없는 것들은 속도뱀 같다더니 내 부모가 너한테 시댁 등 처먹으라고 가르치디? 아니면 내 집안 전체가 사기꾼 집단이냐? 네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람 시켜서 이 집 전체를 다 뒤집어 엎을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늘 침묵하던 시아버지조차 더는 중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씩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죠. 여자는 분수를 알아야 편한 법이야. 너무 고집 부려봐야 좋은 꼴 못 봐. 민준의 침묵이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죠. 그는 제게 말을 걸지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죠. 어떤 밤에는 그와 어머니가 거실에서 작게 속삭이며 계획을 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집문서를 어디에 숨겼을지, 어떤 방법으로 저를 굴복시킬지 의논하고 있었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차라리 걔가 집문서를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경찰이 들이닥치면 무서워서라도 실토하겠지. 하지만 민준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 땅은 서하명의인데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건 자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방에 누워 그들의 음모를 들으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정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생사를 건 대리뿐이었죠. 저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그들이 스스로 진짜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쇠약해지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사를 거부했고 하루가 다르게 야위고 창백해졌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멍한 눈으로 앉아있다가 가끔씩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죠. 저는 그들이 제가 미치기 직전이라고, 그들의 고문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친 생각이지만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독을 쓸 겁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될 연극을요. 이 계획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처지를 생각하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어 하니 저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저는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약초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물의 뿌리는 아주 소량만 사용하면 죽지는 않지만 심각한 쇠약 증세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마치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죠. 다행히 집 뒤편 작은 텃밭에 그 식물이 몇 폭이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곳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기회는 어느 날 정오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심 식사 후 피곤함에 소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죠. 민주는 출근한 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저는 재빨리 그 식물을 찾아 뿌리를 조금 캐내어 옷 주머니에 숨기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들을 성공적으로 속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자의 계획은 어떤 끔찍한 결말을 불러오게 될까요? 그 식물 뿌리를 손에 넣은 날부터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뿌리를 갈아 마시는 물에 탔죠. 아주 소량 제 몸이 서서히 쇠약해질 정도로만요. 처음 며칠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2주차에 접어들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누렇게 떴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몸은 야위어 갔죠. 걸음걸이는 느리고 힘겨웠으며 숨소리는 약하고 가빴습니다. 저는 자주 넋 나간 사람처럼 한 곳에 앉아 있었고 가끔씩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제 모습은 이제 중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죠. 제 변화에 시댁 식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제가 또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죠. 저게 또 아픈 척해서 빠져나가려고 수작을 부리네. 네가 그래봤자 이 엄이 손바닥 아니야. 하지만 제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심지어 식탁에서 쓰러지기까지 하자 그녀도 조금씩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역시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제게 무슨 병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괜찮아요. 가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제 말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건 저를 가엾게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진짜 집문서의 행방이 영원히 묻힐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또한 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봐 두려워했죠. 시누이가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악몽은 여전했습니다. 거기에 제 건강 문제까지 더해지니 그들은 마치 불 위에 앉은 것처럼 초조해했습니다. 그들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닥달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제게 묽은 죽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과 초조함 그리고 계산적인 생각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제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연극을 절정으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방에 민준과 단둘이 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서명할게요. 집문서 가져와요. 제가 서명할게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았죠. 서아, 당신 지금 진심이야.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이걸로 당신과 이 가족에게 진 모든 빚을 갚는 셈 칠게요. 다만 제가 죽고 나면 우리 부모님께 조금만 잘해주세요. 민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애써 슬픈 척하며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서아야, 그런 말 마. 당신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존중할게. 그는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바로 제 진짜 집문서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않은 채 뒤적이고 있었죠. 어떻게 찾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심하게 앓는 동안 그들이 정원 전체를 파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겁니다. 시어머니는 집문서와 서류 뭉치를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 며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한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여기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거야. 민지만 구하면 이 집안은 내 은혜를 잊지 않을 거다. 민준이 제 앞에 위임장을 펼쳤습니다. 서아야, 여기에 서명해. 서명만 하면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재산 처분 전권 위임장이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멸감이 치밀어 올랐죠. 그들은 자신들의 노골적인 강탈 의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순간이야. 저는 모자를 번갈아 보고 제 가슴에 달린 단추, 녹음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그곳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가쁘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하지만 녹음기가 명확히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제가 서명하면 민지는 정말 무사해지는 거죠? 물론이지, 시어머니가 즉답했습니다. 이 집만 팔아서 걔 빚만 다 갚아주면 안전해질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집을 팔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요. 두 분은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우는 척 흐느꼈습니다. 어이구, 그런 걱정은 왜 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집 팔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돈 좀 떼서 사돈 어른들 용돈으로 드릴게. 네가 죽고 나면 그 집 비워두는 것도 낭비잖아. 우리가 알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사람도 살리고 좋게 쓸 테니 너는 그냥 편안하게 눈 감으면 돼. 그 차갑고 잔인한 말은 온전히 녹음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자백이었죠. 민주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고 서류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금 제 상태처럼 서명은 비뚤비뚤하고 힘이 없었죠. 서명을 마친 후 저는 손을 축 늘어뜨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죠. 했어. 서명했어. 시어머니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서명이 날아갈까봐 두렵다는 듯이 종이를 집어들고 입으로 바람을 불었죠. 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죽어가는 저를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적을 달성했다는 안도감뿐이었죠.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힐끗 보고는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구나. 그냥 이대로 둬. 우리는 빨리 서류 들고 가서 일 처리해야지. 최대한 빨리. 혹시라도 진짜 죽어버리면 상속 문제로 복잡해져서 골치 아파. 제 시체는 그냥 중병 앓다가 죽었다고 하면 돼. 이웃들도 다 제가 한 달 넘게 알아놓은 거 봤으니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끌고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고통이 극에 달했죠. 제 시체. 그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제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끔찍한 장면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제가 조용히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더 잔인한 짓을 저지를까요? 제 서명을 받아낸 후 그들의 행동은 매우 빨랐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문 밖에서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이내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처리하러 간 것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초 기운 때문에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제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집을 팔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죠. 하지만 감금된 상태에 기력도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가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그들은 저를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목숨을 부지시킬 정도의 묽은 죽과 물만 가져다 줄 뿐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으로 바빴습니다. 전화 통화와 약속들로 분주했죠. 저는 그들이 계약금, 집을 보러 온 손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죠. 그들은 제 꿈, 제 피와 땀을 너무나도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제게 이상한 힘을 주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살아야 해. 살아서 저들의 실체를 밝혀야 해. 살아서 정의를 되찾아야 해. 저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약초의 양을 줄이고 조금씩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픈 척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친정으로. 그들은 그곳까지 찾아올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녹음 증거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을 즉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동안 길고 긴 수사에 휘말리게 될까요? 저는 더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건설 현장 소장이신 박 반장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강직하고 의리 있는 분이셨죠. 제가 집을 지을 때 모든 일을 감독해 주신 분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사정과 이 집에 대한 제 애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그분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하죠? 휴대폰은 빼앗겼습니다. 저는 방안을 샅샅이 뒤졌고 녹음기를 사기 위해 사용했던 낡은 폴더폰을 찾아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었죠. 다행히 그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이 없었습니다. 유심도 대포 유심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막 퇴근해서 돌아오는 것이 보였죠. 그는 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제 방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토바이에는 마시다만 생수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번뜩 스쳤죠. 밤이 깊어지고 온 가족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문을 잠그지 않고 빗장만 걸어두었죠.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토바이로 다가가 물이 조금 남아있는 생수병을 집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물을 그릇에 따랐습니다. 작은 천 조각의 물을 묻혀 제가 숨겨두었던 낡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무드 등 불빛 아래에서 말렸죠. 새벽녘이 되자 지폐는 바싹 말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유심을 끼우고 통신사 긴급 충전 코드를 눌렀습니다. 띵. 5,000원이 충전되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통화 한 번 할 정도의 금액이었죠. 저는 그들이 들을까봐 직접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박 반장님, 저 서아예요. 위험에 처했어요. 시댁에 감금당했고 집문서도 뺏겨 집을 팔려고 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희 집 공사 현장에서 만나요. 급함.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서둘러 전원을 끄고 유심을 빼서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과 박 반장님의 선의에 기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죠. 민준과 시어머니는 집을 살 사람을 찾았고 계약금도 받았으며 내일 등기소에 가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집을 사는 사람이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 집을 받기 전에 애군을 쫓는 작은 의식을 치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의식을 제가 짓고 있던 새집의 기초 공사 현장에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하필 그곳일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게 약간 이상한 색깔의 진한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먹어라. 얘야, 기운 차려야지. 내일 우리랑 새집 가서 작은 의식만 치르면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죽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한약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기침하는 척하며 죽 일부러를 침대에 쏟았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서 못 먹겠어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먹이지 않고 조용히 죽그릇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때 그녀의 눈빛은 감정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저를 감쌌죠. 액땜, 의식. 왜 하필 저일까요? 왜 중병에 걸린 제가 가야만 할까요? 왜 하필 그 집의 기초 공사 현장에서 해야 할까요?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종합해보니 편안하게 눈 감으라던 시어머니의 말부터 그들이 서둘러 집을 파는 것, 그리고 이 기이한 의식까지 제 머릿속에 끔찍한 진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죠. 그들은 집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영원히. 그 의식은 액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산채로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의 땅 위에 지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병으로 죽는다면 법적으로 남편인 민준이 상속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실종된다면 절차는 매우 복잡해지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죠.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합리적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시신을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그 집의 콘크리트 기초 아래였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겠죠.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겁니다. 저는 벌벌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비인간적인 잔혹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악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저를 부축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척했습니다. 제 몸무게 전체를 민준에게 기댔죠.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한 줌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인부들은 모두 휴가를 갔고 박 반장님 혼자 비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눈빛에 놀라움과 걱정이 스쳤지만 이내 모르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저를 집 중앙 주요 기둥을 세우기 위해 미리 파놓은 구덩이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야, 여기 잠깐 누워서 쉬렴. 기운 차리게. 여기 누워서 땅 기운을 받으면 몸에 좋을 거야. 여긴 내 집이잖니. 저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죠. 이곳이 바로 그들이 저를 위해 준비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떤 저항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 두 팔을 단단히 잡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구덩이 아래로 밀었습니다. 바닥에 얇은 모래가 깔려 있어 넘어지는 것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망감은 가슴을 찢는 듯 아팠죠. 저는 고개를 들어 제가 사랑했던 남편 민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이제 차갑고 무감각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레미콘 차량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계가 굉음을 내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회색빛의 시멘트가 구덩이 안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발에 닿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차올랐죠. 콘크리트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 정말 죽는 걸까?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걸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공간을 찢는 듯한 큰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저는 그 콘크리트 무덤에서 구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리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천둥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 반장님의 목소리였죠. 그는 손에 든 흙손을 내던지고 화살처럼 레미콘 차량으로 달려가 손을 마구 휘저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깜짝 놀라 서둘러 레버를 당겼습니다. 콸콸 쏟아지던 콘크리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때 시멘트는 이미 제 가슴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그 무게와 냉기에 저는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죠. 시어머니와 민주는 박 반장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박 반장님은 그녀에게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걱정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세상에, 서아 학생, 괜찮아요? 그는 서둘러 밧줄을 찾아 한쪽 끝은 근처 비계에 묶고 다른 쪽 끝은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잡아요. 꽉 잡아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달려들어 박 반장님을 막으려 했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며느리예요.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액땜 기도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박 반장님은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콘크리트로 산 사람을 묻으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내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찍어뒀습니다. 당신들 모자는 정말 짐승만도 못하구먼. 말을 마친 박 반장님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밝게 켜져 있었고 그들이 저를 구덩이로 밀어넣고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붓는 장면 전체가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영상을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서더니 더듬거렸죠. 아니에요. 아저씨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사장 입구에서 여러 대의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박 반장님의 건설팀 청년들이 삽과 곡괭이를 든 채 살기등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들 뒤로는 박 반장님에게 미리 연락을 받은 많은 이웃들이 따르고 있었죠. 그들은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와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의 등장이었습니다. 모두 멈춰. 한 경찰관이 크게 외쳤습니다. 이곳에서 살인 및 시신유기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모두 현장을 보존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마치 태풍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의 인부들이 재빨리 삽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퍼내고 힘을 합쳐 저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제 몸은 차가운 시멘트로 뒤덮인 채 덜덜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구출되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박 반장님은 서둘러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게 덮어주었습니다. 주위의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시선이 두 모자에게 쏟아졌죠.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랑 남편이 며느리를 산채로 묻으려고 했다니 저 집 뺏으려고 그랬다던데. 서아 학생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 정말 사람 탈을 쓴 악마들이네. 저런 것들은 감옥에서 썩어야 해. 경찰관이 다가와 시어머니와 민준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제가 병들어서 곧 죽는다고 해서 소원 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제가 동의했다고요.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땅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겁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검진을 받고 진술을 했습니다. 박 반장님이 함께 가주셨죠. 구급차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메시지를 받은 후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인부들과 몇몇 친한 이웃에게 연락해 주의 깊게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죠. 오늘 아침 민준 모자가 중병에 걸린 저를 부축해 공사 현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는 분명 음모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몰래 구석에 휴대폰을 설치해 모든 것을 녹화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미콘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학생은 정말 아버지를 닮아 강하고 똑똑해요. 저는 박 반장님을 보며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장님, 제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박 반장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옛날에 학생 아버지도 나를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제 학생은 푹 쉬면서 몸조리해요. 나머지는 법과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니 그 나쁜 놈들은 절대 죄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무덤에서 그 지옥 같은 가족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귀환이 그들에게는 진짜 악몽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죄악이 묻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영혼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착하고 순종적인 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이 저를 더 단단하고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 변호사 그리고 박 반장님과 함께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법뿐만 아니라 양심과 사회적 여론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습니다. 제 사건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요청에 따라 제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는 외부, 특히 시댁 식구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심한 병을 앓다가 실종되었다고 알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그들이 제 목숨을 담보로 빼앗은 바로 그 집에서 집들이 파티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파티는 제 귀환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몸을 추스르며 조용히 준비하는 3개월 동안 시댁의 세상 역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사건은 기소되었지만 피해자인 제가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박 반장님의 일방적인 진술과 얼굴이 명확하지 않은 영상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기간의 구금 끝에 거주지 제한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돈과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살인미수에서 오해로 인한 단순 폭행상해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병 때문에 정신이 나가 스스로 구덩이에 뛰어들었고 자신들은 저를 구하려 했을 뿐이라고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죠. 그들은 단명한 며느리를 둔 불행한 가족이라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도 대질신문을 할 수 없었죠.
제 서명이 있는 집문서는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집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전혀 모르는 다른 지역에서 온 젊은 부부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 곧 그들의 계좌로 입금되었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연히 귀한 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지와 그녀의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도박 빚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꾸며낸 연극이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이 생긴 후 민지 부부의 생활은 다시 예전처럼 사치스러워졌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이죠. 딸의 문제를 해결한 후 시부모님과 민주는 도심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판 남은 돈으로 그곳을 샀죠. 그들은 비싼 가구를 들이고 좋은 차를 몰고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양심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모든 흔적이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 묻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고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 즉 돈과 집, 그리고 귀한 딸의 안전을 얻었습니다. 한편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저를 한적한 시골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공기가 맑고 조용해서 제가 요양하기에 아주 적합했죠. 저는 매일 꾸준히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제 영혼을 치유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통, 분노, 그리고 죽어버린 사랑,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복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박 반장님의 친구인 제 변호사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박 반장님의 영상, 시어머니 모자에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이웃들의 증언, 제가 중병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제 의료 기록, 그리고 제가 가짜 집문서를 만들었다는 복사가게 주인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완벽한 무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박 반장님은 지인을 통해 그 가족이 새 아파트에서 아주 성대한 집들이 파티를 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친척, 친구, 사업 파트너들을 초대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부를 과시하고 가족의 위기를 겪은 후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떠난 후에도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 심지어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제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모인 파티에서 서아 씨의 등장은 그야말로 폭탄이 될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은폐할 길이 없어지겠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대면이 될 것을 알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서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고 제게 속한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민준이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사준 바로 그 원피스였죠. 그는 제가 그것을 입으면 천사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제 그 천사는 악마들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올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볍게 화장을 했지만 눈빛은 단호하고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 반장님이 차를 몰아 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로비 아래 서서 불 켜진 창문들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사랑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정의뿐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그들의 아파트 층수를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며 제가 결코 속해서는 안 될 세상,
앞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문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 건배 소리, 웃음소리, 향긋한 음식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화려하고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몇 분 안에 이 모든 것이 공포와 붕괴의 무대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존재가 얼마나 큰 충격을 줄까요? 그리고 유령의 귀환을 본 그들의 첫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저는 유령처럼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을 비추었죠. 시끄럽고 활기찬 공간 속에서 무섭도록 이질적이고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와 술에 빠져 있었죠. 저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무리 한가운데 서서 손에는 금부치를 가득 끼고 새집과 능력 있는 아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한 온 좋은 딸에 대해 자랑하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이든 남자들과 함께 와인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척하며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즐기고 있었죠. 민지와 그녀의 남편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방금 재난을 겪은 부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 그는 비싼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사업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죠. 자신감 넘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모든 것을 짓밟고 목적을 달성한 자의 미소. 저는 소리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손님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다가 우연히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갑자기 음악과 웃음소리를 갈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저를 보았습니다. 시끄럽던 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음악은 마치 누군가 갑자기 꺼버린 듯 멈췄습니다. 수십 쌍의 모든 시선이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공포에 찬 채 제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눈은 있는 대로 커졌습니다. 동공이 수축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너 사람이냐 귀신이냐. 시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붉은 와인이 피처럼 바닥에 번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은 감출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찬 채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뒤에 있는 테이블에 부딪혀 와인병을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죽음을 계획했던 시어머니를, 저를 콘크리트 무덤으로 밀어넣었던 남편을, 자신의 위기를 미끼로 삼았던 시누이를. 저는 그들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미소였죠. 왜 그러세요? 제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돌아온 게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집들이 파티는 다 같이 모여야 제맛인데 너 안 죽었어. 시어머니가 마침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죽다니요. 저는 놀란 척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누가 어머니께 제가 죽었다고 하던가요? 전 그저 큰 병을 앓고 나서 요양차 잠시 여행을 다녀왔을 뿐인걸요. 온 가족의 집들이를 축하하러 돌아왔어요. 제 집을 팔아주신 것도 축하드리고 민지가 빚을 갚게 된 것도 축하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이 고급 아파트를 갖게 된 것도 축하드리고요. 전부 다 제 희생 덕분이잖아요. 그렇죠? 제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리쳐
그들의 평정을 깨부수고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박 여사님이 저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아마 그분이 자주 얘기하던 병으로 죽었다는 며느리 같은데.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준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껴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입을 막기 위해서였죠. 서아야, 너 그만해. 할 얘기 있으면 집에 가서 하자. 저는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집에요? 제 집은 당신이 팔아버렸잖아요. 이 집은 당신들 집이고요. 제 집을 판 돈으로 산 집. 저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어요. 민준 씨. 저는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더 크고 분명해졌고 3개월간 억눌렀던 분노가 담겨 있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서아, 여기 있는 이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팔아버린 바로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중병으로 죽었고 그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탐욕과 잔인함, 그리고 아내를 산 채로 묻어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살인 미수 음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마지막 말은 파티 한가운데서 터진 원자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입을 떡 벌렸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지와 그녀의 남편은 몰래 문 쪽으로 가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파트 문이 다시 한번 열렸기 때문입니다. 박 반장님과 제 변호사가 들어섰고 그들 뒤를 2명의 경찰관이 따랐습니다. 집들이 파티는 공식적으로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막을 내렸고 저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운명의 파티 현장에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경찰의 등장은 그 가족의 마지막 도주,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임시신문실로 변했죠. 집들이 손님들은 이제 끔찍한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양옆으로 갈라져 원을 만들었고 그 중앙에는 비극의 주인공인 저와 시댁 식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서며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서아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민준 씨, 김영숙 씨 및 관련자들의 사기, 재산 강탈,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을 열어 태블릿 PC를 꺼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가족의 행복한 사진을 보여주던 거실에 대형 TV에 연결했습니다. TV 화면이 켜지고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박 반장님이 찍었던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5월 5일 제 의뢰인의 자택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위고 쇠약한 제가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이끌려 기초공사 구덩이로 가는 모습, 그들이 저를 밀어넣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저를 묻어버리듯 회색 콘크리트가 쏟아져 내리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그 장면을 다시 보니 심장이 저려왔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간간이 경악의 찬 신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화면과 시어머니 모자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제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시어머니가 귀를 찢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외쳤죠. 제가 미쳤어.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작정한 거야. 김 변호사님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TV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인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죽어가는 척하며 그들의 자백을 유도했던 침실에서의 대화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 제가 서명하면 민지는 정말 무사해지는 거죠? 저의 힘없는 목소리. 물론이지. 이 집만 팔아서 걔 빚만 다 갚아주면 안전해질 거야. 집 팔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돈 좀 뗄게. 네가 죽고 나면 그 집 비워두는 것도 낭비잖아. 너는 그냥 편안하게 눈 감으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죠. 편안하게 눈 감아라. 그 말은 시어머니의 모든 변명을 박살내는 마지막 망치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김없는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였죠. 세상에 정말 늑대 같은 사람들이네. 며느리한테까지 저런 짓을 하다니. 어쩐지 몇 달 동안 안 보인다 했더니 저런 몹쓸 짓을 당했구나. 며느리 집 팔아서 자기 딸 구해준다니 정말 복받을 집안은 아니네. 민주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죠. 서아야,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전부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 저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서? 당신이 내 팔을 붙잡고 당신 어머니가 날 구덩이로 밀 때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이나 해봤어요. 콘크리트가 날 묻어버리는 걸 보면서 부부의 정을 생각했냐고요? 민준 씨, 당신은 당신 어머니보다 더 나빠요. 그분은 악독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한 짓을 책임지려고는 하죠. 하지만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 탓만 하는 비겁한 남자일 뿐이에요. 제 말에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아무 가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민준 씨, 김영숙 씨 및 관련자들은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숨어있던 민지와 그녀의 남편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빚이 있었던 건 맞지만 어머니와 오빠가 이런 일을 벌일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김 변호사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박서아 씨의 집을 판돈해서 두 분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이 범죄 행위의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법적으로 두 분은 공범입니다. 함께 가주시죠.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다리를 후들거렸죠. 주범부터 공범, 그리고 수혜자까지 그 가족 중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들으며 차례차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집들이 파티는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승리와 부의 상징이었던 고급 아파트는 이제 난장판과 역겨운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연행된 후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끔찍한 이야기와 저를 향한 동정의 시선을 남긴 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박 반장님 그리고 김 변호사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이겼지만 이것은 달콤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시작되었지만 양심의 법정과 사회의 징벌은 어떨까요? 경찰서 문이 닫힌 후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문은 닫혔지만 여론과 사회적 심판의 문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저의 기구하고 잔인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파티 손님들 사이에서만 머물지 않고 시장과 카페 그리고 SNS를 통해 살을 덧붙여 퍼져나갔죠. 며느리, 생매장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들 가족 각자의 운명에 영원히 새겨질 지울 수 없는 오명이 되었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한 안주인이자 집안의 가풍을 자랑스러워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경멸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조차 그녀를 다른 눈으로 쳐다봤죠.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기다리던 어느 날 그녀가 옛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은 춥고 암울했으며 함께 화투를 치고 차를 마시던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피했습니다. 악독한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시장의 한 상인은 시어머니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장을 보러 왔지만 결국 사람들이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저기 봐. 그 며느리 묻은 할망구네.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돌아다닐 생각을 해. 다른 사람은 대놓고 그녀의 면전에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집 채소는 아주 깨끗해요. 어떤 사람들 속처럼 독이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맞서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등 뒤로는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죠. 그녀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남은 인생을 고독과 치욕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늘 침묵을 선택했던 시아버지 역시 마침내 그 침묵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악에 대한 동조이자 방관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옛 친구들과 은퇴한 직장 동료들은 모두 그를 낯설게 대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거나 모임에 부르지 않았죠. 그는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툇마루에 혼자 앉아 담배만 연거푸 피워댈 뿐이라고.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무력감의 주름만 깊게 새겨졌습니다. 침묵이 그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죠.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철없던 시누이 민지 역시 풀려난 후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빚소동은 모두 연극이었음이 밝혀졌죠. 사실 그녀의 남편은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녀 가족의 사건은 부부의 사업에 대한 또 다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부유한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옷가게는 손님이 끊겨 문을 닫아야 했죠. 그녀는 비단 옷을 입고 살던 아가씨에서 사회의 경멸과 법의 처벌을 마주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벌은 상상 속의 사채업자가 아니라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살얼음판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비난했죠. 시어머니는 민준을 무능하고 쓸모없는 아들이라고 저주했고 민준은 어머니가 자신을 죄의 길로 이끌었다고 원망했습니다. 민지는 오빠와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한때 저를 압박하는 무기였던 가족에는 이제 이기심과 증오로 뒤엉킨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것을 제 손으로 파괴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통쾌함이 아닌 씁쓸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탐욕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너무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데려간 것이었죠. 사회의 징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판결, 양심의 판결은 그들을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중에서 제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은 여전히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비겁한 남자의 몰락이 그를 깨닫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민준의 몰락은 그의 어머니나 여동생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내면에서부터 일어났죠. 그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직접 해친 아내, 다른 한쪽은 자신을 부추긴 어머니였으니까요. 그가 가졌던 모든 것,
그를 사랑했던 아내, 안정적인 직장, 밝은 미래,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까지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다니던 회사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 즉시 그를 해고했습니다. 형사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심각한 도덕적 결함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죠. 그는 불명예스럽게 쫓겨났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를 혐오의 눈빛으로 쳐다봤고 술잔을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던 친구들은 모두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직장, 친구, 미래까지 모두 잃은 민준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담배만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해골처럼 마르고 머리와 수염은 덥수룩해져 넉나간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책감과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림자에 불과했죠.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반장님 댁이 아닌 제가 머무는 곳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확실한 끝을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어두운 구석의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앉아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죠. 저를 보자 그는 황급히 일어섰다가 이내 어색하게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감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아야,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한테 사과하러 왔어.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가 말을 잇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줬으면 해서 매일 밤 악몽을 꿔 꿈에 당신이 그 구덩이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날 보며 울고 있어. 나는 정말 쓰레기야. 비겁한 놈이야.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치기까지 했어.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이상하리만치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런 날이 온다면 그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면 무척 통쾌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고 느낄 뿐이었죠. 왜요?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민준 씨. 단순히 돈 때문에, 그 집 때문에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추억은 당신에게 아무 가치도 없었어요.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돈 때문만은 아니야. 나는 무서웠어. 엄마가 무서웠고 엄마를 실망시키는 게 무서웠어. 어릴 때부터 난 한 번도 엄마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 민지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웠고 모든 걸 잃을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 바로 당신을. 당신이 날 잃은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민준 씨.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날 잃은 거예요. 옳고 그름 사이에서 당신은 그름을 선택했어요. 양심과 탐욕 사이에서 탐욕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나와 당신 가족 사이에서 당신은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건 당신의 선택이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려움 탓하지 말아요. 당신이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세요. 제 말은 그의 마지막 환상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건 사과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완전히 잊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사이의 과거는 악몽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났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스스로 만든 그 악몽 속에서 계속 사세요. 그게 가장 공평한 판결이니까요. 다시는 날 찾지 말아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붕괴와 자기 혐오 속에 잠긴 그를 홀로 남겨둔 채 저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기나긴 날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몰락은 그 가족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멸의 씨앗은 바로 그들 내부에서 싹 텄습니다. 처벌을 앞두고 한때 저를 해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다가오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압박감은 그들 가족 내부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갈등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고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라는 가면은 찢겨나가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서로를 탓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민낯만이 드러났죠. 첫 총성은 민지와 그녀의 남편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공범 및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채업자 빚 이야기는 꾸며낸 연극이었다고 자백했죠. 사실은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후 시어머니와 짜고 저에게서 돈을 뜯어낼 명분으로 그 연극을 꾸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공범에서 교사범으로 둔갑시켜 형량을 줄이려 했던 겁니다. 귀한 딸의 배신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딸이 이제 와서 자신의 등에 비수를 꽂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거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어졌고 질문을 받으면 같은 말만 반복했죠. 전부 민준이 탓이야. 아들이고 가장이라는 놈이 무능하고 나약해서 그래. 걔가 능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녀는 모든 죄를 민준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들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자신을 죄의 길로 내몰았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써야 했다고 주장했죠. 저와의 마지막 만남 후 우울증에 빠져 모든 의욕을 잃었던 민준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비난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어머니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저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한 것부터 서명 위조 음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산채로 묻으려 한 계획까지 전부 말이죠. 그는 자신이 잘못했고 비겁했지만 자신은 그저 어머니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어머니가 정해주셨죠. 저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어머니는 저를 당신의 야망을 실현할 도구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 인생을 망친 건 바로 어머니라고요. 그들의 책임 전가는 신문 과정을 값싼 막장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물고 늘어져 살아남으려는 세 명의 범죄자에 불과했죠. 그들은 서로의 가장 추악한 비밀과 이기심을 빗다래에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모정, 형제의 모든 것이 탐욕과 두려움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던 시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들으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과거 그의 침묵이 오늘의 비극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이 자멸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가족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에게 유죄를 선고한 셈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위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선적이었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마지막 가면이 벗겨졌을 때 법의 심판은 과연 그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까요?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자와 호기심 많은 시민들도 모여들었죠. 며느리 생매장 가족 사건은 인간의 도덕성 타락과 탐욕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떨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찾는 증인으로서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높게 묶었습니다. 걸음은 당당했고 눈빛은 단호했죠. 제 등장의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돌아온 저를 호기심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민준, 민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했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눈은 퀭했죠. 민주는 야위고 창백했으며 온몸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민지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4명의 피고인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김 변호사님이 준비한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영상, 녹음 파일, 증인 진술, 의료 기록,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그들이 직접 한 진술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했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이었다고 변호하려 애썼지만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음모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 말들은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저는 차분하게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강요당했을 때부터 감금당하고 정신적 고문을 당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무덤 아래에서의 끔찍했던 순간까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통스러운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간간히 훌쩍이는 소리와 분노의 찬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몇 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범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시어머니는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공범으로서 범행을 돕고 실행한 민주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이자 범죄 수익의 수혜자인 민지와 그녀의 남편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 집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집을 샀던 부부는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죠. 그들 가족은 제게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 땅은 다시 한번 진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판결을 듣고 쓰러져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주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고 민지는 기절했습니다. 법정 안은 울음소리와 비명,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인과응보는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저는 제 재산과 명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 정의가 실현된 후, 저는 과연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악몽을 뒤로하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평온함과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과거는 공정하고 단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기억이
서린 땅 위에 다시 집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많은 거짓과 잔인함 그리고 고통을 목격했으니까요. 그곳은 더 이상 제 꿈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돈과 그 가족에게서 받은 배상금으로 저는 재정적으로 튼튼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고 제 비극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완전히 낯선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바닷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죠. 매일 아침 저는 파도 소리와 햇살을 맞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하늘과 바다의 광활함 속에서 슬픔의 자금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전의 사무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평온 베이커리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빵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에게 평온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일은 바빴지만 반죽하고 빵을 굽고 장식하고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제 빵집에는 점차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빵을 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죠. 저는 진심과 친절함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탐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었죠. 매번의 여행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이 세상에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 영혼의 흉터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 일부가 되어 인간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었죠. 가끔 박 반장님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는 시아버지가 재판 후 도시의 집을 모두 팔고 고향으로 돌아가 혼자 살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이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운명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저는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용서한 겁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제 빵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빵을 사지 않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정말 용감하시더군요.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감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누구도 제게서 살아갈 권리, 행복할 권리를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폭풍에 대해, 좌절 후 다시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소박한 평온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행복이란 결코 풍파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비온 뒤에 무지개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에 더 많은 도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언제나 자신을 믿고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며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슬픈 이야기였지만 해피엔딩을 맞이했죠. 악인이 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평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의와 인간의 힘에 대한 작은 믿음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